북한 외교관이 귀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대사관 직원이에요. 공식 여권 갖고 공식 직함 있고 본국이랑 연락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순을 결심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김태산 씨 이야기예요. 북한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체코에서 근무했어요. 그분이 한국으로 귀순한 이야기인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고 긴장감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 날짜부터 봐요. 출발이 9월 9일이에요. 이게 어떤 날이냐면 북한의 정권 창건일이에요. 9.9절이라고 해요. 북한에서 제일 큰 국경일 중 하나예요. 온 나라가 행사하고 군대 열병식하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날이에요. 왜 하필 그날이냐 생각해봐요. 대사관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행사 준비하고 본국에 보고하고 내부가 분주한 날이에요. 그 혼잡함을 이용한 거예요. 모두가 바쁠 때 혼자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 결심 하나에서 태산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가 보여요. 체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냐면 서유럽으로 갔어요. 프랑크푸르트 경유해서 인천으로 오는 경로예요. 그런데 체코 출국할 때 북한 여권을 들고 나왔어요. 북한 외교관 여권이에요. 그게 있으면 출국 심사에서 뭔가 막힐 것 같잖아요. 근데 체코 출국 심사에서 어떻게 됐냐면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여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체코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봤어요. 공식 여권이고 비자가 있고 외교관 신분이에요. 스탬프 찍고 통과시켜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 여권 들고 유럽공항 출국 심사를 통과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권이 유효하고 비자가 있으면 통과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귀순하려는지 아닌지는 심사관이 알 수 없으니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어요. 환승을 기다리는 동안 태산 씨가 본 게 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에요. 단체로 이동하는 한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 정보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요? 북한에서는 한국 사람을 스파이로 교육받아요. 특히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보면 경계해야 한다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처음 한국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날 잡으러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대요. 그 반사 반응이 교육의 결과예요.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이라는 걸 눈치채고 아무 문제 없이 환승해서 인천으로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북한 여권 들고요. 인천 입국 심사에서 어떻게 됐는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태산 씨가 입국 심사관 앞에 섰어요. 여권 내밀었어요. 심사관이 여권 보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심사관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다른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절차가 시작됐어요. 안보 당국이 나왔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태산 씨가 귀순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 통상적인 귀순자 처리 절차가 이뤄졌어요. 근데 태산 씨가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인상이 있어요. 건물을 봤어요. 공항을 봤어요. 건설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건축 전문가 눈으로 인천공항을 본 거예요. 인천공항 1터미널이 처음 개항한 게 2001년이에요. 그 이후 계속 확장됐어요. 지금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예요. 면세구역이 넓고 천장이 높고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자동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있고 탑승구가 수백 개예요. 태산 씨가 이걸 보면서 뭘 분석했냐면 구조예요. 이 건물 어떻게 지었는지, 기둥이 어디 있는지, 하중을 어떻게 분산시켰는지, 지붕이 어떻게 저렇게 넓게 펼쳐질 수 있는지 건설 전문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소감이 있었어요.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설계 능력, 시공기술, 자재 수준, 공항 하나에 그 모든 게 집약돼 있어요. 북한에도 공항이 있어요. 평양 순환공항이에요. 최근에 리모델링 했어요. 김정은이 신경 써서 새로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준 차이가 있어요. 인천공항과 비교하면 규모도, 시설도, 기술 수준도 달라요. 태산 씨가 체코에서 살면서 유럽 공항들도 봤어요. 프라하 공항도 봤고 프랑크푸르트도 봤어요. 그 공항들과 비교해봐도 인천공항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개항 당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지어진 공항이거든요. 잠깐만요. 태산 씨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체코에서 일하던 중에 왜 귀순을 결심했냐는 거예요. 대사관 직원이면 외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일반 주민보다 훨씬 많아요.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요. 체코 사람들과 접촉하고 유럽 생활을 보고 인터넷을 접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외부를 못 보니까요. 그런데 체코에 나와서 살다 보면 비교가 돼요. 체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유럽이 어떤지,
그걸 보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대사관 내부도 봤을 거예요. 북한 외교관들이 어떻게 사는지, 본국에서 오는 지시가 어떤 내용인지, 그 내부를 알기 때문에 더 결심하기 어렵기도 하고 더 결심하기 쉽기도 해요. 내부를 모르면 기대가 있는데 내부를 알면 환상이 없어요. 태산 씨가 결심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평양에 두고 왔어요. 대사관 직원이 외국에 나올 때 가족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남겨두는 구조예요. 그게 탈북을 막는 인지 시스템이에요.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함부로 못 도망가는 거예요. 태산 씨는 그걸 알면서도 결심했어요. 그 결심이 얼마나 힘든 결심인지는 부모라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서요. 이 이야기가 인천공항 감탄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뭔가를 포기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북한 여권 들고 인천에 온 사람이 있어요. 9월 9일. 북한 국경일에 출발한 사람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관광객을 보고 스파이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인천공항 구조를 전문가 눈으로 분석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가 한 사람 안에 있어요. 북한 대사관 직원이었다가 기순한 사람이요. 북한 여권이 인천공항 입국 심사를 통과한 날 태산 씨한테 두 번째 삶이 시작됐어요. 태산 씨가 귀순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따라가 봐요. 북한 외교관 출신이 귀순하면 일반 탈북자와 처리 절차가 달라요. 외교관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거든요. 대사관 내부 운영 방식, 북한 외교 네트워크 구조, 본국과의 통신 채널, 다른 외교관들의 정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보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상당히 깊게 이루어져요. 일반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것과 다른 절차가 있어요. 신뢰성 검증도 해야 해요. 이 사람이 진짜 귀순자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으로 온 건지 그 확인 과정이 있어요. 태산 씨가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정착 지원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태산 씨가 제일 먼저 적응해야 했던 게 뭔지 이야기해봐요. 건설 전문가예요. 북한에서 건설 관련 일을 했고 대사관 직원이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그 경험을 쓸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한국 건설 시장이 북한과 어떻게 다른지는 직접 일해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자재가 다르고 공법이 다르고 안전 기준이 다르고 계약 방식이 달라요.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일부는 통하고 일부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태산 씨가 느낀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설계 도면이 정확해요. 실제로 짓는 것과 도면이 맞아요. 북한에서는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재가 부족하면 다른 걸 쓰고 인력이 없으면 대충 하고 계획과 실행 사이에 간격이 커요. 한국에서는 그 간격이 작아요. 규정대로 해야 하고 검사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대요. 규정이 너무 많고 서류가 너무 많고. 근데 그게 왜 있는지를 알고 나서는 그게 맞다는 걸 알았대요. 규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야 사람이 안전하게 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북한에서는 그 규정이 허술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고가 나요. 태산 씨가 건설 전문가 눈으로 인천공항을 봤을 때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예요. 이 건물이 규정대로 지어졌다는 게 보이는 거. 안전 마진이 충분하고 구조 계산이 맞고 시공이 정확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이 건물은 이렇게 서 있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를 만드는 게 시스템이에요.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드는 거예요. 검사하고 확인하고 문서화하고 책임 묻는 구조. 그 구조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건물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태산 씨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게 됐을 때 이야기를 해봐요. 체코에서 대사관 직원으로 있을 때 인터넷을 써봤어요. 그런데 대사관 안에서는 감시가 있어요.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는지, 뭘 검색하는지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무 감시 없이 인터넷을 썼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뭘 검색해도 된다는 게 이상했대요. 북한 관련 정보를 검색해도 돼요. 외국 뉴스를 봐도 돼요. 정부 비판 기사를 읽어도 돼요. 그게 당연한 건데 처음에는 이게 괜찮은 건지 확인하는 반응이 나왔대요. 이거 진짜 이야기예요. 자유가 있는데도 그 자유를 처음에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없었던 자유라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졌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하고 뉴스 보고 싶으면 보고 외국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게 당연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태산 씨가 귀순 이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평양에 남겨두고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태산 씨는 몰라요.
탈북자 가족이 됐으니까 북한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자 가족은 연좌제가 적용돼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탈북하면 그 가족도 처벌받아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일정한 불이익이 생겨요.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거주지가 바뀌거나 감시를 받거나 태산 씨가 그걸 알고도 결심했어요. 그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본인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떠난 거예요. 왜 그 결심을 했냐는 질문에 태산 씨가 대답한 게 있어요. 여기서 살면 내 아이들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으면 아이들 미래가 제한돼요.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야 해요. 그 체제가 바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결론이 떠나는 결심으로 이어진 거예요. 건설 전문가가 인천공항을 보면서 뭘 분석했는지가 이 이야기에서 재밌는 장면이에요. 건물의 구조와 재료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그 공항을 봤어요. 일반 여행객이 보는 방식과 달라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자연광이 어떻게 들어오게 설계됐는지, 탑승구가 몇 개나 되는지, 터미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면서 이 공항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술과 자원이 들어갔는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판단했어요. 그 판단이 맞았어요. 북한 여권 들고 인천에 도착해서 이 나라를 전문가 눈으로 처음 본 사람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그 결론까지 오는데 구점구절, 출발, 체코 탈출, 프랑크푸르트 환승, 한국 관광객을 스파이로 오신 그 모든 과정이 있었어요. 북한 대사관 직원 출신이 한국에서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천공항 구조를 분석했던 그 눈으로요. 그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해산시 이야기에서 체코라는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체코는 냉전 시대 소련 진영 국가였어요. 1968년 프라하에 봄이 있었어요. 소련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소련이 탱크를 보내서 진압했어요. 그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 체제 아래에 계속 있었어요. 1989년 벨벳 혁명으로 민주화됐어요. 북한과 체코가 어떤 관계냐면 냉전 시대 사회주의 형제국이었어요. 북한이 체코의 대사관을 두고 체코가 북한의 대사관을 두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냉전 이후에도 유지됐어요. 근데 체코는 1989년 이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민주주의 국가, EU 회원국, 네이토 회원국이에요. 프라하는 유럽 주요 관광 도시 중 하나예요. 자유 언론이 있고 선거가 있고 시민 자유가 보장돼요. 태산 씨가 이 체코에서 살면서 뭘 봤겠어요? 1989년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람들한테서 들었을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한 나라를 직접 본 거예요. 그 경험이 뭔가를 건드렸을 거예요.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북한 체제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 앞에서 태산 씨가 내린 결정이 구점구절 탈출이었어요. 체코에서 북한 여권 들고 나와서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북한 여권 들고 인천에 들어온 거예요. 이 경로 자체가 대담해요. 보통 탈북하면 여권을 버리거나 다른 신분증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태산 씨는 본인 신분 그대로 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북한 외교관이었고 기순하려고 왔다고 그 투명함 자체가 오히려 더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인천공항 입국 심사관이 북한 여권을 보는 순간이 어떤 장면이었을지 상상해봐요. 심사관도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순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판단했겠죠. 절차에 따라 다른 쪽으로 안내했어요. 그 심사관이 그 여권을 어떻게 받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태산 씨의 삶이 방향이 결정됐어요. 들어오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결국 들어오게 됐어요. 태산 씨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나서 한 일 중에 인터뷰가 있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왜 이야기하냐면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외교관 출신이 본 북한 외교 시스템, 대사관 운영 방식, 해외에서 북한 관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정보가 돼요. 태산 씨가 건설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 인프라 수준에 대한 증언도 있어요. 북한에서 직접 건설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천공항을 봤을 때 어떤 차이를 느꼈는지가 단순한 감탄이 아닌 거예요. 전문가의 비교 분석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 9월 9일에 떠난 사람이 인천공항 구조를 분석하면서 도착했어요. 그 사이에 북한 여권, 프랑크푸르트 공항, 한국 관광객 오해, 아이들을 평양에 남겨두는 결심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게 한 사람이 한 결심의 결과예요. 구점구절의 혼잡함을 틈타 사라진 외교관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북한 여권이 인천공항을 통과한 날.
그날이 태산 씨한테는 가장 길었던 날이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넓게 보면 북한 외교관 귀순이 왜 의미가 있는지가 나와요. 탈북하는 사람들 중에 외교관 출신은 드물어요. 일반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서 탈북해요. 군인이 귀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외교관이 공식 신분을 유지하면서 제3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외교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질이 달라요. 북한의 공식 입장이 어떻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해외에서 북한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른 나라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이걸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태산 씨 같은 분들의 증언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북한과 내부에서 보는 북한이 달라요. 내부에서 봤던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게 정보가 돼요. 2024년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어요. 무기 수출도 이뤄지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북한 내부 논리를 알아야 해요.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어떤 계산이 있는지, 태산 씨 같은 분들이 그 맥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외교관 출신의 귀순자가 드문 이유가 있어요.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감시받아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요. 배우자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은 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질이에요. 가족이 있으면 함부로 못 도망가요. 태산 씨는 그 인질 시스템을 깨고 나온 거예요. 아이들을 평양에 두고요. 그 결심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면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체제에 대한 판단, 가족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선택,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결심이에요. 9월 9일 북한 국경일에 사라진 외교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관광객을 스파이로 의심했던 사람, 인천공항 구조를 전문가 눈으로 분석했던 사람, 북한 여권을 들고 한국 입국 심사를 통과한 사람, 이 네 장면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날 인천공항에서 태산 씨가 처음으로 한 게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뭘 먹었는지, 뭘 봤는지. 그런데 그 공항 건물을 보면서 구조 분석을 했다는 건 알아요. 그게 이분 이야기에서 제일 인간적인 장면이에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도착한 공항에서 직업 반응이 나온 거예요. 건설 전문가가 건물 보면서 어떻게 지었을까 분석하는 것. 그 반응이 나온다는 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북한 여권이 인천공항을 통과한 것처럼 태산 씨의 두 번째 삶도 그날 시작됐어요. 9.9절에 시작해서 인천공항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외교관 출신 귀순자가 드문 이유는 감시 때문이에요. 그 감시망을 뚫고 나온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북한 내부를 이해하는 창이 돼요. 창이 없으면 안을 볼 수 없거든요. 태산 씨 같은 분들이 그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9.9절에 사라진 외교관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북한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한국 땅에 들어온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요. 그 무력함 앞에서 평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태산 씨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